이게 무슨 시궁창 냄새야? 매니저! 당장 소금 가져와! 재수온 붓게 어디서 거지가 기어 들어왔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차가운 얼음물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눈을 뜰 새도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기 사이로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여자가 삿대질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제정신이니? 내 엄마라니? 이 꼴을 하고 상견례를 오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너희 집구석 수준이 딱 이 정도였니?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말을 섞는 게 아니었는데. 여자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물병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딸 지은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젖은 몸빼 바지를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만 꽉 쥐었습니다. 거지? 근본. 그래요. 어디 그 잘난 입으로 더 떠들어 보시지요. 오늘이 댁들 제삿날이 될 테니까요. 저는 품속에 있던 젖은 검은 봉지를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봉지가 힘없이 풀리며 흙 묻은 도라지 사이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한 사돈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가슴 시원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옛말을 아시는지요? 속이 꽉 찬 나락은 고개를 숙이지만 속이 텅 빈 쭉정이는 꼿꼿하게 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겪은 일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평생 흙 파먹고 사느라 손톱 밑에 낀 때가 빠질 날 없었던 저 박순자가 겪은 기가 막힌 하루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8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5만 평 남짓한 도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회장님 소리를 하기도 하고 알부자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저 평생을 땅과 씨름하며 살아온 천상 농사꾼일 뿐입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흙 묻은 옷을 털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제 일과이지요. 사건은 바로 오늘 점심 제 목숨보다 귀한 외동딸 지은이의 상견례 날 벌어졌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당 청운각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약되기만 몇 달이 걸리고 점심 코스 요리 하나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절반은 우습게 나간다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식당입니다. 사실 이곳은 저에게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만 사돈 되실 분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셨겠지요. 문제의 발단은 오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형 제약회사에서 특상금 약도라지 납품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새벽 4시부터 직원들을 전부 깨워 비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5만 평 밭을 뛰어다니며 도라지 상태를 확인하고 선별 작업을 지휘하느라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흙바닥을 굴러야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작업복으로 입은 꽃무늬 몸빼 바지와 패딩 조끼는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출발 안 했어? 벌써 11시가 넘었어. 시어머니 되실 분 벌써 식당 도착하셨대. 엄마 옷은 예쁘게 입고 오는 거 맞지? 딸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약속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 이천에서 서울 청담동까지 가려면 차가 안 막혀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첫 만남부터 늦으면 안 되는데. 집에 들러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할 시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칠애가 대수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사람의 도리라 생각했지요. 저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제 낡은 1톤 포터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사돈댁에 드릴 귀한 선물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선물 세트는 아니었지만 제 땀과 정성이 들어간 6년근 약도라지와 딸아이의 혼수 비용을 대신할 중요한 서류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보자기에 쌀 시간도 없어 봉지에 담아온 것이 나중에 그리 큰 사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서울로 내달렸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서울 진입로부터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더군요.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낡은 트럭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부인 되실 분이 성격이 깐깐하다던데 늦었다고 타박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운각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이미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이 얹어진 식당 입구에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고 말끔하게 유니폼을 입은 발레 파킹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벤츠와 BMW 사이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제 낡은 포터, 트럭이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입구를 지키던 주차 요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마치 불청객을 본 것처럼 손을 휘저으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 납품 차량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식자재 납품은 건물 뒤편 하역장으로 가세요. 여기는 손님들 차 대는 곳입니다. 한 젊은 주차 요원이 제 차창을 두드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총각. 나 납품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밥 먹으러 온 손님입니다. 내가 지금 약속 시간에 늦어서 그러니 차 좀 빨리 받아줘요. 손님이요? 이 차로요? 요원은 제 트럭과 제 몰골을 번갈아 보며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칸에 실린 흙 묻은 농기구들과 운전석에 앉은 제 행색이 영락없는 시골 장사꾼으로 보였겠지요. 뒤에서는 고급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뒤에 차 밀리잖아요. 일단 차 키 두고 내리세요. 손님 맞으시다니까 일단 받아는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트럭 끌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요원은 마지못해 차 문을 열어주면서도 투덜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망함과 미안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대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둔 검은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입구의 회전문을 통과하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파마머리, 흙탕물이 튄 몸빼 바지, 낡아 빠진 패딩 조끼, 그리고 한 손에 들린 볼품없는 검은 봉지. 화려한 청담동 한복판에 떨어진 이방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로비를 향해 뛰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 쥔 검은 봉지는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 봉지 안에 든 것이 잠시 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 놓을 결정적인 무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청운각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으리으리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니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천장은 고개를 젖혀야 보일 만큼 높았고 그 한가운데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듯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티끌 하나 없이 매끈거려서 감히 흙 묻은 신발로 밟기가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적인 로비의 공기를 가르며 제 투박한 고무 장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하고 끈적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던 로비의 손님들이 하나둘씩 대화를 멈추고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불쾌감이었습니다. 마치 고상한 미술관에 난입한 멧돼지를 보는 듯한 눈빛들이 제 온몸을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미터도 채가지 못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배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나는 흙 냄새를 맡은 듯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손을 들어 제지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주머니.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저는 급한 마음에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약속 시간에 좀 늦어서요. 2층 매화실 예약된 거 찾으러 왔습니다. 최미애 씨 앞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예약이요? 지배인은 기가 차다는 듯 되물으며 제 몰골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여기저기 흙탕물이 튀어 얼룩덜룩한 꽃무늬 몸빼 바지, 그리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에 걸친 낡은 패딩 조끼, 결정적으로 흙덩이가 뚝뚝 떨어지는 고무 장화까지. 그의 시선이 제 장화 끝에 머물렀을 때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나 다름없습니다. 식자재 납품하러 오신 거면 건물 뒤편 직원용 출입구를 이용하셔야지 왜 손님들 다니는 메인 로비로 들어오셔서 바닥을 더럽히십니까?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나 납품업자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상견례 하러 온 손님이라니까요. 내 딸이 위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로비 안쪽 소파에 앉아있던 부인네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봐. 저런 차림으로 상견례를 온다고? 제정신인가 봐.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물 관리 안 하고. 등 뒤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금지옥 옆 키운 내 딸 지은이를 시집 보내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하는 날이 아닙니까? 저는 지배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지배인 양반.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러지 말고 확인을 해보세요. 2층 매화실, 최미애 씨. 지금 당장 확인 안 해주면 나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지배인이 당황하는 틈을 타 전화를 받으며 몸을 비틀어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로비라고? 알았다. 지금 바로 올라간다. 끊어라. 아주머니. 거기 서세요.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요. 지배인이 뒤늦게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평생 바닐로 다져진 날렵한 몸놀림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계단을 뛰어서가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할 사돈에 대한 걱정과 초라한 행색에 대한 수치심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2층 복도는 1층보다 훨씬 고요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복도 양옆으로는 고급스러운 창호지 문들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어 제 장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 있는 매화실이라는 나무 문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촌녀. 흙투성이거지. 순간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지은이 엄마가 이러고 와서 기죽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대충 털어내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래, 박순자. 쫄지 마라. 내 딸 시집 보내는 날이다. 당당하게 가자. 저는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밭일하다가 급한 주문이 터지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방 안을 살폈습니다. 넓은 8인용 원목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비싼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상석에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처럼 생긴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최미애 씨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얹고 목에는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입고 있는 분홍색 트위드 재킷은 한눈에 봐도 백화점. 명품관 제일 좋은 자리에 걸려 있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거리고 손가락마다 낀 보석 반지들은 방 안의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예비사위 민석군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고 제 딸 지은이는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제야 최미애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가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기 직원이야? 아니, 이 식당은 직원이 뭐 저런 더러운 거적대기를 입고 들어와? 매니저 불러. 그녀의 목소리는 하이톤의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긴 그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내 딸을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지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오다 보니 차가 너무 막혀서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달려오느라 꼴이 이렇습니다. 너그러이 이해 좀 부탁드려요.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짐짓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끝자락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늦은 주제에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우리 밭에서 방금 캔 귀한. 그 순간 최미애 씨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맹독을 가진 뱀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 저리 치워. 이봐요. 지금 그 더러운 걸 어디다 올려놔? 제정신이야?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예. 아니. 이게 겉에 흙이 좀 묻어서 그렇지. 속은 아주 실한 약도라지인데. 됐고.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니까. 그녀는 한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허공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 손짓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똥파리를 쫓아내는 손짓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은이 너 지금 엄마랑 짜고 나 먹이니? 이 아줌마가 진짜 내 친엄마라고? 우리 집안 무시해? 어디서 밭일하던 식모를 데려다 놓고 엄마라고 우겨. 너희 수준이 딱 이거야? 이런 콩가루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민석이 놈 허락도 안 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 맞으세요.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은이가 울먹이며 제 앞을 막아섰지만 최미애 씨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제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농사? 하? 그러니까 천한 농사꾼이라는 거네. 야, 냄새난다. 어디서 소똥 냄새, 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창문 열어. 민서가, 너도 뭐해? 멀뚱히 앉아서 지배인 안 부르고. 이따위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밥 못 먹으니까 당장 내보내라고 해. 예비사위 민석이는 제 어머니의 불호령에 화들짝 놀라더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어찌나 기가 약한지 자기 예비 장모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너 지금 이 꼴을 보고 진정이 되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상견례 자리에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들어와?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것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휜 허리, 흙투성이가 된 손발. 저는 그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훈장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한 식당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운 내 딸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저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딸의 출신 성분을 운운하며 근본 없는 집안이라 매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화를 내면 내 딸 지은이의 입장이 난처해질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워낙 귀한 자리라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만. 제가 나가서 씻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나가긴 어딜 나가? 다시 올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최미애 씨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혐오와 경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재수온 붓게 어디서 거지가 굴러들어와서 썩 안 나가?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다음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안경 렌즈에는 물방울이 맺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뺨을 타고 흐르는 물은 턱 끝에 모여 제 낡은 패딩 조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치욕의 눈물이 섞인 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예비사위 민석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고 제 딸 지은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오직 물을 뿌린 장본인인 최미애 씨만이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 들린 빈 물컵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지은이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고운 손수건을 꺼내 제 젖은 얼굴과 옷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이 제 얼굴에 닿자 억눌러왔던 울분이 왈칵 솟구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내 딸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할 테니까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물인데 뭐. 시원하고 좋다.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 딸아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최미희 씨는 그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주 생쇼를 해라, 쇼를 해. 여기가 무슨 드라마 촬영장이야? 꼴 같잖아서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을 뽑아 물컵을 쥔 자신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균이라도 옮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직원 없어요? 매니저, 지배인, 당장 안 튀어와?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에 문이 열리고 아까 로비에서 마주쳤던 지배인과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불편하신 점이라도. 지배인은 바닥에 흥건한 물과 젖은 제 모습을 보더니 사태를 파악한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미애 씨는 지배인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지배인, 당신 일 처리 이따위로 할 거야? 내가 분명히 격조 높은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저런 잡상인을 들여보내? 내 기분 다 잡친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입구에서 막았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는 바람에. 지배인은 쩔쩔매며 허리를 굽혔고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최미애 씨는 그 사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더 끔찍한 요구를 입에 올렸습니다. 사과는 됐고 당장 가서 소금 가져와. 네, 소금 말씀이십니까? 간이 안 맞으시면 주방에 다시. 아니, 음식에 넣을 거 말고 재수음 붙었을 때 뿌리는 굵은 소금 말이야. 저 거지 같은 여자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 소금이라도 쳐야 내가 밥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당장 굵은 소금 가져오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수음 붙었다니요. 사람을 앞에 두고 어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고 뱉을 수 있을까요? 지배인조차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엄마예요. 겉모습이 좀 초라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사과하세요.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평소 순하기만 하던 지은이가 악을 쓰며 대들자 최미애 씨의 눈매가 더욱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뜬 것 좀 봐. 너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대드는 거니?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천한 핏줄은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른한테 눈부라리라고?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시끄러워. 너 오늘부로 내 아들 만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야, 민석이 너 일어나. 가자.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엮였다간 우리 집안 기둥뿌리까지 썩어날라. 최미애 씨는 핸드백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구석에 놓인 제 검은 비닐봉지에 꽂혔습니다. 아, 그리고 나가는 길에 저 쓰레기도 좀 치워. 냄새나서 토할 것 같으니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클러치 백 모서리로 제가 가져온 검은 비닐봉지를 툭 쳤습니다. 힘없이 놓여있던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구가 묶여있지 않았던 터라 봉지가 뒤집히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커먼 흙이 묻은 6년근 약도라지들이 하얀색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더미 사이로 누런색 대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비스듬히 고개를 내밀었지요. 최미애 씨는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를 보며 질색을 했습니다. 아, 저거 봐. 흙 묻은 것 좀 봐. 아이고 더러워. 지배인, 당장 청소부 불러. 소금도 팍팍 치고. 그녀는 제 자존심과도 같은 도라지를 하이힐 굽으로 걷어찼습니다. 흙이 묻은 도라지가 이리저리 차이며 뭉개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도라지를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라지가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어떤 도라지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똥밭에라도 구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여자가 내 딸의 면전에서 나를 짓밟고 내 딸까지 싸잡아 욕하는 꼴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서류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이 식당 건물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최미애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 눈빛은 주눅든 시골 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최미애 씨도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잠시 주춤하더군요. 저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에 든 누런 서류 봉투의 흙먼지를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체념이 혹은 내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저는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은 뒤 봉투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시위에?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는 또 뭔데? 최미애 씨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어 물기가 흥건한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귀한 문서들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가 저 여자가 걸치고 있는 명품, 옷가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서류는 토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관공서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보상금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하지만 법원 등기소의 붉은 도장이 선명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최미애 씨는 기가 차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서류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하?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야, 지은아. 내 엄마 이제 보니까 사기꾼 기질도 있었니? 어디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 와서 허세를 부려? 이걸로 뭐 밥값이라도 대신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비사위 민석군도 힐끔거리며 거들더군요.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머니 더 화나시기 전에 얼른 챙겨서 나가시는 게. 가만히 있어라. 제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민석군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석군이 흠칫 놀라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검지손가락으로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의 금액란을 짚으며 최미애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돈, 눈이 있으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이게 쓰레기인지 아니면 사돈 전 재산을 합쳐도 못 살 종이 쪼가리인지 제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탓일까요?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최미애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 10, 100, 1000만. 숫자를 세어나가던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던 표정이 의아함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게 뭐야? 100. 120억?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2000. 땅 일부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받게 된 토지 보상금 내역서였습니다. 그 금액만 무려 120억 원. 평생 흙만 파먹고 산 줄 알았던 늙은이의 주머니에서 나오기에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이었지요. 이거 가짜지? 요즘은 위조 기술도 좋다더니 어디서 프린터로 뽑아와서 사기를 쳐? 아, 이거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최미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 딸 지은이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땅이 이렇게 비싼 거였어? 그래, 지은아. 엄마가 너 시집갈 때 기죽지 말라고 준비한 선물이다.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거지 취급하는 그 땅이 사실은 금싸라기였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게다. 저는 덤덤하게 말하며 그 옆에 놓인 또 하나의 서류, 등기 권리증을 최미애 씨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도 한번 보시지요. 사돈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그리고 사돈이 그토록 자랑하던 수준 높은 식사를 하는 이곳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최미애 씨는 홀린 듯 등기 권리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질감. 그녀의 시선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건물의 표시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청운각 빌딩 소유자 박순자. 순간 최미애 씨의 숨이 턱하고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청운가? 이 건물이 당신 거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 총구석 노인네가 강남 한복판 건물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거짓말 같습니까? 30년 전 제가 남편 잃고 갓난쟁이 지은이를 업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 일을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기사식당이었지요. 밤낮 없이 일해서 그 식당을 인수했고 도라지 농사로 번 돈을 몽땅 털어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거칠애 같은 건 모릅니다. 명품 옷, 보석, 그런 거 걸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딸이 어디 가서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이 건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피땀이 서린 내 건물에서 내 딸이 보는 앞에서 제가 거지 취급을 당했군요. 제 말이 끝날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미애 씨는 들고 있던 서류를 놓치듯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지배인이 바닥에 떨어진 등기 권리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종이길래 이렇게... 지배인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그 안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서류 속의 이름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흑투성이 몸빼 바지를 입은 초라한 노인, 그리고 서류에 적힌 건물주의 이름.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순간 지배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설마, 회장님? 지배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오만방자하던 최미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배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식당 직원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고 최미애 씨의 얼굴에선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배인은 들고 있던 서류를 보물단지 모시듯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회장님을 못 알아뵙고 세상에 오늘 오신다는 말씀을 왜 미리 안 해주셨습니까? 알았으면 제가 정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쫓아내려 했고 잡상인 취급을 했으며 심지어 소금을 뿌리려 했던 대상이 바로 자신의 월급을 주고 이 건물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배인의 정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젖은 패딩 조끼의 물기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김지배인, 자네 눈에는 내가 잡상인으로 보였나 보지? 내 건물 로비 밟았다고 소금까지 뿌리라니 우리 식당 서비스 정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철해졌나? 아이고 회장님, 아닙니다. 저 사모님이, 아니 저 손님이 워낙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는 바람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지배인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최미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배인의 어깨를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지배인.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허리를 숙여? 회장이라니?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회장이라고? 당신들 지금 나 몰래 카메라 찍니? 이거 다 쇼지? 밥값 덤탱이 씌우려고 연극하는 거지.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시골 노인네가 강남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배인은 최미애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직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위협한 원수를 보는 눈빛이었지요. 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이분은 이 청운각 건물의 소유주이시자 저희 식당에 최상급 식자재를 독점 공급해 주시는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저희 식당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최미애 씨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흙 묻은 몸빼 바지, 헝클어진 머리, 젖은 조끼. 제 모습은 5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발버둥 쳐도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을 겁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예비사위 민석군이 가장 먼저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실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사과드리세요. 이분 진짜 건물주 맞다잖아요. 저 서류 좀 보세요. 저거 다 진짜예요.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최미애 씨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도라지와 식탁 위에 펼쳐진 120억 토지 보상금, 통지서와 건물 등기 권리증을 오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겠지요. 강남 한복판 빌딩의 가치, 그리고 현금 120억 원. 자신이 며느리 집안을 거지라고 무시하며 걷어찼던 그 복덩어리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품 트위드 재킷이 제 젖은 물기에 닿아 얼룩졌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최미애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독사를 품고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애처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그녀가 하이힐로 걷어차 뭉개진 도라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최미애 씨. 당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발로 찬 이 도라지, 내가 6년 동안 비바람 맞아가며 자식처럼 키운 겁니다. 겉에 흙 좀 묻었다고 속까지 썩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흙 묻은 도라지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뒤로 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좀 촌스럽게 입었다고, 손에 흙 좀 묻었다고 그 사람 인생까지 하찮은 건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내 옷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자부심에 오물을 끼얹은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발. 최미애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프라이드가 높다던 강남 사모님의 자존심은 압도적인 재력과 명분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제 흙 묻은 장화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말 좀 잘해드려라. 우리 민석이 봐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 응? 어머니 화 좀 푸시라고 해. 그녀는 이제 제 딸 지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욕을 퍼붓던 입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올리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리더군요. 지은이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족이요? 우리 엄마한테 거지라고 소금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하고 가족 못합니다. 그리고 민석 씨, 우리 여기서 끝내요.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살 자신도 없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가서 종살이 할 생각 더더욱 없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욱해서 그래. 내가 잘할게. 응? 민석 군이 다급하게 매달렸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미애 씨를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지배인, 뭐하고 있나? 네, 회장님. 지배인이 군기를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식당 물 관리 안 하나? 여기 영업 방해하고 소란 피우는 잡상인들 당장 끌어내. 그리고 이 사람들 앞으로 우리 청운각 전 지점에 영구 출입 금지시켜.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이랑 모욕죄로 콩밥 먹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보안팀, 당장 이분들 모시고 나가. 지배인의 무전소리와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애 씨는 끌려나가지 않으려 식탁 다리를 붙잡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석이 결혼은 시켜야죠. 제발요. 그녀의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 그 화려했던 샤넬 재킷이 바닥에 쓸려 구겨지고 벗겨진 하이힐 한 짝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 처참한 꼴.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짓밟으려 했던 오만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폭풍 같았던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청운각 매화실에는 무겁고 씁쓸한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최미애 씨와 그 아들이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악다구니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은 마치 절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정적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거대한 화마가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뒤 남은 잿더미처럼 공허하고 서글픈 침묵이었습니다. 김지배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자우를 토해내며 서슬퍼렇게 호통을 쳤던 저였지만 막상 상황이 정리되고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젖은 몸빼 바지에서 느껴지는 축축한 한기가 그제야 살갗을 파고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망부석처럼 멍하니 서 있던 제 딸 지은이가 와락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제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얼굴을 묶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아이의 뜨거운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져 말라붙은 흙먼지와 뒤섞여 얼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서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년이야. 지은아, 왜 이래? 일어나라. 바닥 차다. 아니야, 나 못 일어나. 내가 못난 딸이라서 엄마가 이런 수모를 겪게 했어.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그동안 흙 구덩이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늘 엄마 차림새 보고 나도 모르게 창피해했어. 엄마 늦게 온다고 속으로 원망했어. 저 사람들이 엄마 무시할 때 나도 마음속으로 엄마 옷차림 탓했어. 내가 최미의 그 여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엄마, 나 용서하지 마. 나는 엄마 딸 자격도 없어. 지은이의 젖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아이의 고백이 너무나 아팠던 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착해 빠진 아이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달려온 것은 시간에 쫓겨서이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오기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남자의 집안이 과연 껍데기만 보는 속물들인지 아니면 사람의 됨됨이를 볼 줄 아는 진국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제 늙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섣부른 시험이 결국 내 딸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어미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굳은 살이 박여 거칠기 짝이 없는 손바닥으로 지은이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내 잘못 없다.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난 어미가 미안하다. 너 시집갈 때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요란하게 주는 바람에 우리 딸 마음만 아프게 했구나.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엄마 가슴이 무너진다. 지은아, 잘 듣거라. 엄마가 늘 말했지? 돈이라는 건 말이다. 밭에 뿌리는 거름과 같은 거다. 밭에 골고루 잘 뿌리면 귀한 작물을 키워내는 약이 되지만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온 동네에 똥냄새만 풍기는 법이야. 아까 그 사람들 봐라. 온몸을 휘황찬란한 명품으로 휘감고 돈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입에서는 썩은 내만 나지 않더냐? 돈은 껍데기를 치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데 써야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그런 똥밭에 굴러떨어지는 걸 막은 것만으로도 오늘 밥값은 했다고 생각한다. 제 말에 지은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훌쩍 커버린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 숲속에서 돈의 화려함에 눈이 멀지 않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서 있던 김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가 다 식었습니다. 제가 주방장에게 일러서 제일 좋은 코스로 갓 지은 따뜻한 밥으로 다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회장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해고하신다면 군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지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역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세상의 잣대에 길들여진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를 내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김지배인, 고개 드시게. 면목 없습니다. 오늘 일을 자네 인생의 평생 교훈으로 삼게. 우리 식당에 오는 손님들, 옷차림으로 금 나누지 마. 넥타이 매고 외제차 타고 온 사람이나 흙 묻은 작업복 입고 걸어온 사람이나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건 다 똑같은 귀한 손님이야. 거칠애에 속아 알맹이를 못 보는 바보 같은 짓 한 번이면 좋게. 내 식당에서 또다시 사람 차별한다는 소리 들리면 그땐 정말로 자네 책상 뺄까고 하게.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목숨 걸고
직원들 교육하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배인은 감격에 겨워 허리가 땅에 닿을 듯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장이 직접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로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진수성찬이 다시 놓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천쌀밥,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갈비찜,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 그리고 정갈한 제철 나물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밥상은 아까 최미의 씨 앞에서는 긴장되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던 차가운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딸아이의 밥그릇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지은아. 밥 먹자. 울어서 배고프겠다. 이거 다 내 엄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만든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먹어.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지은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드세요. 아까 보니까 엄마 손 떨리더라.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고생은 무슨. 밥심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한 밥을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갓 지은 밥알의 달큰함과 고소한 반찬의 맛이 입안에 퍼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방 안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주는 온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낸 진짜 온기였습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는 딸아이의 오물거리는 입을 보며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 든든한 밥심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흑투성이 몸빼 바지를 입었든 비단을 입었든 나는 자랑스러운 내 딸의 엄마이자 이 땅의 주인이니까요. 서울, 특히 강남 바닥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아니라 날개 달린 새처럼 빠르다고들 합니다. 청담동 청운각에서 벌어진 그날의 소동은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강남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안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농장으로 돌아가 묵묵히 도라지를 캐고 있던 그 시간, 서울에서는 최미애 씨의 경고했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청운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최미애 씨에게 숱한 갑질을 당해왔던 직원들은 그녀가 건물주인,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다 쫓겨났다는 사실을 통쾌해하며 아름아름 퍼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용실 원장님들의 입을 타고 피부과 실장님들의 귀를 거쳐 사우나에 모인 재벌가 사모님들의 단톡방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들었어? 그 졸부 최미애 있잖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한테 물 뿌리고 난리쳤대. 그런데 그 사돈이 알고 보니 청운각 건물주였다며? 세상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쩐지 평소에도 금 나누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 이제 그 여자랑 어울리면 우리까지 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평소 최미애 씨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고깝게 보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그녀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미애 씨의 아들 민석군. 평생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살아온 온실 속의 화초 같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결국 자신마저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본 뒤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미애 씨의 집 거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미애 씨는 소파에 앉아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분해라. 내가 그런 늙은이한테 망신을 당하다니. 민석이 너는 뭐 했니?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어? 그리고 지은이 그 기집애는 또 어떻고? 어른이 좀 화를 낼 수도 있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파혼을 해? 아주 배가 불렀지? 그녀는 습관처럼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고개를 숙였을 민석 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최미애 씨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석 군이 커다란 이민 가방에 자신의 옷가지를 쑤셔넣고 현관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디 가려고? 최미애 씨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석 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타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비키세요. 이게 미쳤나? 엄마한테 눈을 왜 그렇게 떠? 너 지금 그 짐 싸들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방에 안 들어가? 민석 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미애 여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어머니 인형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뭐? 인형?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옥이야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해주면서 키웠더니 이제 와서 인형?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최미애 씨가 아들의 가슴팍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민석 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다 해주셨죠. 어머니 만족을 위해서요. 제가 원한 적도 없는 명품 옷 입히고 제가 가기 싫다던 유학 억지로 보내고 내 친구들 수준 떨어진다고 다 쳐내고 그래서 제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고 사랑해줬던 지은이까지 어머니가 오늘 짓밟아 버리셨잖아요. 그건 우리 수준에 안 맞으니까. 수준이요? 도대체 그놈의 수준이 뭔데요? 돈 많고 건물 있으면 수준 높은 겁니까? 그럼 오늘 그 식당에서 어머니는 왜 무릎 꿇고 비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던 지은이네 어머니가 진짜 부자라는 거 알자마자 비굴하게 기어다니셨잖아요. 저는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흙 묻은 옷을 입은 그분보다 명품 입고 바들바들 떨던 어머니가 훨씬 더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다고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최미애 씨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향해 불쌍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어머니도 이제 돈이랑 명품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세요. 혼자서. 민석 군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미애 씨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민석아, 안 돼. 가지 마.
내가 없으면 엄마는 어떡해.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센서 등의 불빛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단골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론을 돌려볼 심산이었겠지요. 하지만 센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언니 왔어? 하며 반겨주던 사모님들이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애써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 영수 엄마. 일찍 왔네? 오늘 운동 끝나고 브런치 어때? 내가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하지만 영수 엄마라 불린 여자는 차갑게 정색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난 오늘 선약이 있어서. 그리고 미희 씨, 당분간 우리 모임 나오지 마. 회장님이 좀 불편해하셔. 뭐?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문 다 났어. 자기가 상견 내장에서 행패 부리다가 쫓겨났다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우리 모임 회장님 사돈의 팔촌이라는데 건너 들으니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손절하라고 난리도 아니야. 괜히 자기랑 어울렸다가 우리까지 욕먹기 싫으니까 눈치껏 좀 빠져줘. 면전에 대고 쏟아지는 노골적인 무시와 배척. 최미애 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인맥과 체면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피트니스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속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남편은 사업 핑계로 해외에 나가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였고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막 강상 같은 집안에서 그녀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난 그저 내 아들 기 안 죽이려고, 우리 집안 수준 지키려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래, 그 여자. 아니, 회장님한테 빌면 되잖아. 내가 가서 싹싹 빌고 우리 민석이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 지은이가 민석이를 못 잊었으면 다시 연결해주지 않을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그녀는 이번에는 비굴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날 지은이가 건네줬던 명함을 찢어버리지 않고 가방 구석에 처박아뒀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구겨진 명함 속 전화번호. 이천 도라지 농원 대표 박순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통화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마지막 동화줄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은 억지로 이으려 할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잃고 나서도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미애 씨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락이 남 탓이라고 여겼고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도 무릎 꿇는 연기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제 전화기가 울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여자가 이제야 벼랑 끝에 몰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려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농장 사무실에서 월말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고 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나가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아니, 회장님? 저 민석이 엄마예요. 제발 전화 좀 끊지 말아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최미애 씨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담동 식당에서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잔뜩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십니까? 저보고 거지라고 잡상인이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할 말 없으니 끊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지금 벌 받고 있습니다. 강남 바닥에 소문이 다 퍼져서 밖에도 못 나가요.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알면 이혼당한다고 난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석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아들의 가출, 주변의 따돌림,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인 양 늘어놓는 그녀의 변명은 듣기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민석이가 엄마 같은 사람이랑은 숨막혀서 못 살겠다고 연 끊자고 짐 싸서 나가버렸어요. 지은이한테 연락해도 차단당했다고 하고.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천으로 내려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우리 민석이 좀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랑 다시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친딸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친딸처럼 모시겠다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종 부리듯 부리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여 내뱉는 그 가식적인 약속이 얼마나 역겨운지 그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보세요, 최미애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서늘한 목소리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당신 아들이 집을 나간 건 내 딸 때문도 아니고 내가 건물주여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아들을 당신의 장식품으로, 트로피로 취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숨쉴 구멍 하나 없이 조여오던 당신의 그 욕심과 허영심이 결국 자식을 쫓아낸 겁니다. 왜 그걸 남 탓으로 돌리십니까? 그래도 저는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아니요. 당신 만족 채우려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친딸처럼 모시겠다고요? 내 딸에게 소금 뿌리라고 했던 그 입으로 가족을 운운합니까? 내 딸은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시키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아이입니다.
억만금을 가져와도 당신 아들과는 절대 안 시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람 가슴에 박은 대못은 뺀다고 해서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고통, 외로움, 수치심, 그거 다 당신이 평생 남들에게 줬던 상처가 되돌아온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지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도 변명할 거리도 남지 않은 자의 처참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이나 나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땐 정말로 변호사 선임해서 접근 금지 신청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들 시선이고 체면이지요? 경찰서 드나드는 꼴 보이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그녀의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제 얼굴이 검은 액정에 비쳤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는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더군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작업복 차림의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양손에는 갓 캔 도라지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해? 표정이 왜 그래?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야. 스팸 전화. 그래. 아, 맞다. 엄마, 이것 좀 봐. 오늘 캔 도라지 중에 제일 큰 거야. 이거 봐. 사람 다리만 하다니까? 지은이는 제 팔뚝만한 도라지를 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찌꺼기 같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지. 명품 가방을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것보다 땀 흘려 일하고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저 흙 묻은 얼굴이 100배, 1000배는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아이고, 우리 딸 농사꾼 다 됐네. 그거 아주 실하다. 오늘 저녁에는 저걸로 도라지 무침이나 해 먹을까? 좋지. 내가 솜씨 좀 부려볼게. 엄마는 앉아서 쉬기만 해. 지은이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창밖에는 붉게 물든 노을이 농장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도라지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진 우리 모녀의 삶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내 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최미애 씨는 평생 가도 모를 진짜 부자의 행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는지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속은 진국인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세상의 헛된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박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시청자들의 통쾌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시원하셨다면, 그리고 제 딸 지은이의 새로운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의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